제가 위저들이 세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깼습니다. 디아블로 많이 하시니까 잘은 많이 드셨습니까? 정작 게이머들은 좀 시큰둥해요. 이 메타버스 열풍에 대해서. 이름만 바꾼 거죠, 사실은. 제가 안 후보님을 평생 죽기 전에 한번 뵙게 되면 이 말씀 꼭 드리려고 그랬어요. 뭐냐? 사과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후보님. 예. 게이머도 유권자다. 게임 인식을 직접 묻고 게임 정책을 직접 듣는 쥐식백과 대선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와의 게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좀 제가 성미가 급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정쟁의 장 아니고 축제의 장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은 좀 가벼운 게임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보시는 분들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디아블로 즐기신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디아블로? 디아블로 2. 그런 거 하고 계시면 디아블로를 휴식 시간 때 즐긴다 이런 과거 발언도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예. 어떻게 뭐 디아블로 많이 하십니까? 잘은 많이 드셨습니까? 저기 디아블로 3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본 것 같아요. 아, 2 아니고 3요? 예, PS4로 해봤죠. 그러니까 디아블로 1, 2, 그 다음에 익스펜션 팩까지는 PC로 해보고 그 다음에 디아블로 3는 PS4로 했는데 디아블로 2 리저렉션은 못 해봤어요. 아, 요즘 제일 핫한 거지 못하고 계시고. 예, 대선 끝나고 해야지. 아, 끝나고. 아,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하실지 자택에서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디아3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까지 클리어 하셨습니까? 헬까지 다. 모든 걸 다 클리어했죠. 거기에 또 익스펜션 팩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PS4 버전은 거기에 익스펜션 팩까지 하나로 다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모두 다 끝까지 갔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본인 게임 하시는 거 글로 배운 게임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한다라는 거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예, 아 이게 일부라고요? 예. 일단 말씀하신 디아블로 3 확장팩 말테일이 있죠? 예, 저기 확장팩 그림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FPS 고전 명작 울펜슈타인 또 이게 빼놓을 수 없는데, 아 이거 좀 에임 좀 되십니까? 좀 총 좀 쏘십니까? 예, 끝까지 갔죠. 그럼 울펜슈타인 말고 그 뒤로 즐기신 슈터 게임 또 뭐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 다음은 둠이고, 둠이고. 그 다음은 퀘이크고, 퀘이크. 예. 아 종감의 계보를 잘 따라오고 예, 그 계시는군요. 다음에 하프라이프 했죠. 하프라이프 또 빼놓을 수 없는 예. 명작이고 문명 예. 또 이제 하시는데, 아니 근데 문명까지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뭐 대선 준비가 되십니까? 타임머신인데. 그거 아주 옛날 거잖아요. 아, 언제 하셨습니까? 요즘 얼마죠? 지금 6 나왔죠. 문명 6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많이 잘 못했어요. 다 옛날에 했던 것들이죠. 옛날 하니까 이게 진짜 옛날 게임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못 해봤던 바즈테일 1, 2, 3 이게 제 기억으로는 막 이때는 제가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 막 위저들이 울티마 막 이런 PC 맞아요. 원래 완전 PC 게임 초창기인데. 그러니까 저게 아마 제가 1986년 그때 막 이렇게 PC와 애플2 플러스가 혼재돼 있을 때입니다. 86님은 그때 어떤 신분이셨죠? 대학원 1학년생이었죠. 대학원 때. 예, 그러니까 의과대학 본과 때는 사실은 도저히 할 시간이 없는데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험하다 보면 그래도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제가 했던 게 울티마, 위저들이 그리고 바즈테일인데 바즈테일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한번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저 바즈테일 그건 1이었을 거예요. 1을 처음 이제 밥 먹고 나서 저녁 8시쯤에 시작을 했어요. 아침 6시가 되더라고요. 잠 못 잤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또 대학원생이자 조교니까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했죠.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시쯤에 퇴근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연속해서. 그러면 학업에도 꽤 지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은 그래도 하루를 샜으니까 새벽 한 2시쯤에 자다가 새벽 4시에 깼어요. 아이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10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일주일 동안 10시간 자고 바즈테일을 즐기셨다. 예, 그래서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절제하면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중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대학원생 게임 셧다운제라는 법이 도입됐었다면은 안 후보님의 그 대학원생 생활이 좀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적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거 발견했어요. 좀 옛날 영상이긴 한데 그 후보님 외동딸하고 예. 이제 같이 슈퍼마리오 카트 이제 즐기는 게 이제 뭐 영상이 잡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실제로 따님하고 게임 많이 하십니까? 예, 옛날에 많이 했죠. 저희들 닌텐도 64 시절입니다. 닌64라고 보통 부르죠? 예, 정말 옛날인데 예. 그때 저희들이 그 마리오 카트 둘이서 하는 걸 참 예.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둘이서 하고
그 다음에 게임 큐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게임 큐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위가 나왔습니다. 아, 닌텐도는 개보대로 다 사셨네요? N64하고, 네. 지금 위하고 있습니다. 플스도 하시고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럼 아니 그 따님분이 아직도 게임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에 무슨 게임 하십니까? 아, 요즘은 게임 아마 못 할 겁니다. 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아서, 예. 아, 연구. 아,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하거든요. 아, 또 이제 그쪽으로 의료의 어떤 가업을 몰려받는. 이런 의료는 케이스라고 아니고 그 이론 화학 쪽이에요. 하네. 이론 화학.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원 분자 구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걸 막는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죠. 예, 또 이제 게임도 같이 하시고 그런 게임 그 따님도 이제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재밌었죠. 슈퍼마리오 카트 N64로 하시는데 뭐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예, N64 때는 거의 다 제가 이겨서 참 재밌었는데 본인이 이겨서 재밌으신 거예요? 위를 할 때는 제가 맨날 져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따님한테 져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맨날 이기기도 하면 그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면은 또 그게 생각이 달라져요. 아, 그렇죠. 또 승부욕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또 위저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조사한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이제 안 후보님께서 이제 하이텔 아이디 완전 초창기 때 진짜 초창기죠. 예, 안.cs라는 아이디 이제 뭐 막타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개호동에서 위저드리를 가지고 그 한글과 컴퓨터 이제 그 대표였던 이찬진 씨하고 막 키배를 벌였다. 뭐 요런 게 이제 뭐 땡땡 위키 이런 데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위저들이 세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깼습니다. 아, 제일 먼저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깨는 방법들을 거기다가 개호동에다 올려놨죠. 근데 그때 저와 같이 이렇게 뭐 일종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 이름을 알렸던 이찬진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게임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거죠. 아, 키배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찬진 씨 이름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이제 개호동이 우리나라 완전 옛날 게임 매니아들 뭐 김동준 해설위원, 엄정현 해설위원 비롯해갖고 우리나라 1세대 그 게임 개발자들 다 있었고 그 개호동에. 그 중에 이찬진 씨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 이렇게 개호동에서 국회의원을 두 분이나 이제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 이제 금배지가 둘이나 나왔는데 이찬진 씨 하면은 또 요거까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 한글과 컴퓨터 이제 초기 멤버 중에 이찬진 씨 그리고 지금 NC 소프트 이제 대표로 유명하신 김택진님, 김택진 씨 이렇게 계셨는데 어떻게 김택진 그 대표님하고도 좀 친분이 있으십니까? 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죠. 한글과 컴퓨터 할 때부터. 여쭈면 지금은 최근 들어서 만난 적은 없었는데 제가 옛날에 컴덱스 쇼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아래 한글 경쟁 제품에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게임 쪽을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결국은 게임 회사 만들대요. 아, 엄청 옛날 얘기군요. 예, 또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99년 소프트맥스의 창세기전 3 제작 발표회 축사를 안 후보님이 직접 하셨는데 그 축사에서 어렸을 때 동전 하나를 들고 오락실 가면 하루 종일 버틸 정도의 열혈 오락실 키드였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핑이었어요. 핑. 핑. 예,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아마 5, 6학년 때였을 텐데 네, 어떤 게임이죠?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씩 있어요. 예. 공이 오면은 거기에 반사되고 그렇죠. 예, 잘못 막으면은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최초 게임 퐁하고 아타리의 퐁하고 비슷한 게임이네요. 핑.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벽돌 깨기였죠. 알카노이드 빠라밤 빠라바라밤 띵동띵동 요거.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스페이스 인베이더. 아이고야, 그거 엄청. 예, 근데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제가 잘해가지고 동전 넣고 한 30분 어이구.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거기 오락실 주인한테 눈총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갤러그보다도 먼저 이제 게임을 시작하신 거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갤러그가 나왔죠. 갤러그. 야, 갤러그보다 더 앞세대시라는 거. 혹시 너구리도 잘하십니까? 제비우스 뭐 이런 거. 제비우스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슈팅 게임은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RPG나 FPS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자, RPG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RPG는 또 이제 역할군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안 후보님 과거 이제 어떤 인생의 궤적을 이제 보면은 사람 고치는 의사, 버그 잡는 회사, 그리고 또 이제 아이비리그에서 MBA까지 따셨어요. 이거는 또 이제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힐러, 기계 힐러, 금융 힐러, 이제 힐러 쪽으로 일가견이 있으신데, RPG에서도 좀 힐러 키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하는 게 나이트나 팰러딘 오, 이런 쪽입니다. 탱커 쪽이시군요. 네, 무조건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렇게 힐러라든지 아니면은 저 위저드를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약해서 먼저 그냥 빨리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칼로 싸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마법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주로 선호하죠. 디아블로 3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갔죠. 자, 좋습니다. 이제 개인 안철수의 게임 안철수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 챕터 넘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무게를 좀 실어 볼게요. 자, 게임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요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또 조사가 되더라고요. 안철수 연구소 사내 벤처팀에서 고슴도치 플러스라는 뭐 팀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죠. 거기서 소셜 네트워크 게임 캐치미 이프 유 캔 일본 서비스 시작, 이런 완전 고대적 기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입지를 잡으면 그냥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되죠.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직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막 애플 iOS 쪽에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게임들이 조금씩 나올 때였어요. 굉장히 초반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이면 굉장히 초창기인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폰 앱용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믿고 이제 저 자본금 대주고 사내 벤처로 시작했죠. 근데 제가 검색한 결과로는 일본에 런칭했다까지만 있고 그 뒤로는 후속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 잘 안 됐어요. 많이 다운을 받지를 않아서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접었죠. 혹시라도 안철수 연구소에서 또 게임 하나 만드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숙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연락하시면 이제 잘해서 또 저희 채널에서 숙제 한번 하고 그러면 그래요? 예, 뭐 가격 내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번 나중에 또 이제 게임 쪽에는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후보님은 어떻게 이제 또 G식백과에 출연 의사를 또 이제 밝혀오시게 됐습니까? 이제 또 참 제 입장에서는 영광이기도 하고 뭐 참 신기합니다. 이제 TV에서 보던 이런 유명하신 분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뭐 이런 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좀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 원래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임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규제들도 많이 눈에 띄길래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또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규제 말씀 자연스럽게 또 해주셨으니까 마침 이제 다음 챕터가 준비가 돼 있어요. 조금 이제 더 무거운 얘기 좀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 가라앉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한번 또 텐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게임 산업과 게이머라는 다음 챕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제가 좀 한번 일장연설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최근에 20대 국회, 21대 국회 특히 더 그런데요. 최근 게이머와 정치권과의 거리가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지만 게이머들은 그 진위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게이머들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유권자가 되었기 때문 아니냐? 2030이 캐스팅보트 표밭이 됐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선거처럼만 시장 가서 오뎅 먹방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하세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대우를 생각하면 진위를 의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진심이다. 시장 와서 오뎅 먹방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진위를 좀 어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관심이 있고 직접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느끼고 한 사람, 저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2030뿐이 아닐걸요. 지금 40 세대들도 다 어릴 때 게임했던 세대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50 거의 끝이지만 저희 세대도 사실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게 처음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프린스 오브 퍼시아. 아, 페르시아 왕자요.
그것도 애플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발음 좋으시네. 퍼시아. 저희는 보통 페르시아 왕자 이럽니다. 아이고, 퍼시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보니 발음이 미국식이 돼버려가지고. 좋습니다. 예,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로 무슨 저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미래의 좋은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다고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들려주고 싶고 저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이 게임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인 자동차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무인 자동차가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차 안에 앉아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게임합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유리창 3면이 전부 스크린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임하거나 또는 뭐 어학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보겠죠? 저는 생각하건대 이 무인 자동차가 정말로 실용화되고 활성화가 되면 게임 산업의 그 규모는 2배 이상 커질 거다.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시간이 모두 다 이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새롭게 생기는 셈이거든요. 사실 출퇴근 왕복 2시간이라고만 쳐도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더 하루에 늘어나는 거니까 충분히 예. 이제 가능성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회사에서 뭐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겠죠. 일부러 게임하는 예. 시간도 확보하기 위해 멀리 예. 이사 간다. 아, 그러면은 이 무인 자동차 게임 플레이가 어떤 수도권 집중화 현상까지 해소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예, 상황이에요. 그럼 또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예. 또 이게 얘기가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이 말씀 시작하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해가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란 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게이머분들한테는 이제 좋게 우호적으로 들릴 텐데 안철수 후보의 게임 인식 좋다. 하지만 표를 의식하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표는 찍지 않고 호감만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떠시겠어요? 그건 다 유권자분들의 판단이죠, 다. 그걸 뭐 소를 끌고 와가지고 물가까지는 끌고 오지만 억지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제 노력이죠, 사실. 제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해드리고 제 의견에 동감하시면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실 테고요. 아니면 지지 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지지를 철수하시면 안 되죠. 안 철수니까. 안철수. 지지 예. 치고 철수할 수도 있고, 지지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 사실 이런 지지 같은 용어도 이제 어르신분들하고 대화할 땐 쓰기가 참 그래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일상용어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분들 모르시는 경우 많으니까. 근데 또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신 대선 후보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규제에서 얘기가 이제 몇 가지 흘러왔는데 규제하면 또 이제 쌍으로 같이 나오는 게 지능 아닙니까? 지능과 예. 규제. 항상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창과 방패인데 게임 산업 지능 저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하고 게임판 좋아하니까 지능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 단어 하나가 항상 지금까지는 언급이 안 됐어요. 절제 없는 지능은 무책임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 게이머들이 받아들이는 K게임이란 거는 작품은 적고 상품만 너무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품과 상품 사이에 뭐 선악을 나누자는 거는 예. 아니고 둘 다 필요하니까.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된 성장을 했다는 것이 좀 문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지능을 베이스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절제 없는 지능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게임 산업 지능책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지 질적 성장 쪽으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인상이 강했어요. 내용을 자,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모르니까 깨말못인데 지능만 하자니까 이게 좀 피상적인 양적 팽창만 하게 예. 되는 그런 거겠죠. 시장 규모만큼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거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와 K게임이 물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 이만큼 많이 벌어요 라고 했는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까 썩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은데 하고서 예. 이제 양적 팽창에 대한 홍보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아무래도 상대적 겜자랄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지능, 게임산업 지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산업을 관심을 가지고 진흥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업체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아, 사단장님이 이제 사기 붙어준다고 내무실 오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럼요. 미리 다 또 사장님, 사단장님. 사단장이 순시하러 이렇게 오면 미리 청소도 다 해야 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돌도 닦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성장할 것은 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반을 닦는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벤처를 만들려고 시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인재들, 프로그래머들을 미리 많이 양성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모험에 도전해서 좋은 게임 도전해서 열심히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저는 대표적인 게 인터넷 산업이라고 봐요. 정부에서 인터넷을 몰라서 지금 인터넷 산업이 발전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정부에서 미리 알았으면 과연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이 발전했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발전했고 뭐 자꾸 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예.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진흥협회, 진흥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치고 제대로 잘 진흥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지능은 또 이제 지능의 문제기도 하니까 이제 좀 잘 알면 그냥 돕고 싶으면 놔둬라. 이제 알아서 잘 크게 놔둬라. 근데 또 너무 사업자를 그냥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오히려 정말 시장이 왜곡이 돼서 사용자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축구 경기가 있다고 쳐요. 근데 축구 경기에 룰이 복잡해. 그러면 그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제약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룰은 되도록이면 적은 게 좋다. 그런 입장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심판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룰은 없애는 대신에 심판이 없으면 거기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건 사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되 더 엄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해서 예를 들면 정말 확률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 비롯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반드시 제대로 파고들어서 그걸 고치는 시장이 왜곡된 거를 고치는 역할은 또 정부가 해줘야죠. 맞습니다. 확률은 진짜 중요한 꼭지로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제 과거에 하셨던 이제 규제나 지능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컨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규제 완화파로 읽혀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규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풀어주고 알아서 놀게만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이유가 지금 게임판에 왜 나오냐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그럼요. 그리고 소비자 권리, 소비자 대우를 지켜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성토가 일어나고 있어요, 게이머들한테. 지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확률형 뽑기, 소비자 대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제가 직접 이렇게 MMORPG 경험은 많이는 없어요. 저는 사실 MMORPG를 하면은 또 제 신분도 노출되고 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혼자서 하는 버전들, 그냥 네트워크하고 연결 안 하는 버전들을 주로 해서 끝까지 가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사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요? 이거는 사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확률에 대해서 밝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률 공개. 그리고 또 이 확률대로 만약에 그걸 안 지키는 거는 이거는 더 심각한 사기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조사하고 만약에 사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처벌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확률 공개를 그럼 의무화해야 된다. 예.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 처벌까지 필요하다. 지금은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 확률이 제대로 장기간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사례가 발견되기도 해서 불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트럭 시위도 하고 예. 유저분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RPG나 이런 게임들은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룰. 게임의 룰을 지켜서 자기가 정당하게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근데 정작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룰을 그렇게 적용하면 그거야말로 사기죠. 근데 또 이런 업계의 반박도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영업 비밀이다. 마치 이제 맛집에서 이제 고유의 어떤 레시피 같은 거고, 그래서 함부로 밝힐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자율 규제를 해도 이미 80~90% 정도는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반박도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반박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레시피라면 지가 먹어야지. 왜 그렇죠. 딴 사람 먹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카지노에서도 우리가 이게 잭팟이 터질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알고서 그럼요. 도전을 알고 하는데. 하는 거죠. 로또도 813만 5,060분의 1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 확률 알고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상자를 깐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럼 이 부분이요. 8, 90%는 이미 잘 지켜지고 있다고요. 라는 것에 대한 재반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10에서 20%는 자기들이 먹어야죠. 불량식품이니까. 10, 20%도 충분히 이제 높은 수치고. 그것도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저는 그것도 사기 행위라고 생각해요. 뭐 80, 90%가 지킨다고 그게 나머지 12%의 이 정당하지 못한 걸 전체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확률형 아이템 얘기해서 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저희 K 게이머들이 불만 갖고 계신 게 이제 소비자 대우예요. 이게 다 어떤 최근에 그 트럭 시위하고 다 맥이 같은 건데 뭐냐? 제가 이제 항상 컨텐츠에서 해왔던 얘기 중에 어느 업계가 소비자를 이렇게 대하는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요즘 프리투플레이 게임이라는 게 많아요. 일단 시작은 공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죠.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또 랭커 사야지. 이제 뭔가를 사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 그렇죠. 필요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많이 쓰는 핵고래 유저분들 정말 많은데 과연 게임사의 고객 대우가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유저분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신규 유료 아이템이 이제 게임사의 잘못으로 전부 이제 회수 조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값이 한 번에 제대로 환불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회사를 찾은 초고액 이용자를 제대로 이제 대응해주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럭도 오고 뭐 시위도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소비자 대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같으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건 처벌을 해야 될, 기업을 처벌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진짜 프리투 플레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사실 저는 스팀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제 한 달 구독, 뭐 1년 구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패스. 그런 시스템이 차라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콘솔이나 아니면 스팀 같이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 더 현명하다. 아니, 그러니까 예. 더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꼬면 접어. 이것도 이제 그 게이머들한테 유명한 유행어인데 아니 뭘 그 시위를 하고 트럭을 보내고 뭐 바꿔주세요 이러고 있어? 그냥 꼬면 접어. 니들이 걔들한테 돈을 안 써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임은 도태되고 안 만들게 될 거야. 근데 왜 그걸 계속 붙들고 있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게임하고 다른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같으면 사실은 불매운동 해버리면 금방 기업들이 손들잖아요. 그런데 게임은 이게 사용자들마다 자기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든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말은 게임 업체가 그 점을 악용해서 사용자들을 인질로 묶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게임 업체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뭐 저 사용자들이 불만이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냐, 꼬져. 자동적으로 도태될 거 아니냐, 그 논리가 게임에서는 안 맞다는 거를 이 게임 업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좋습니다. 꼬접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산업과 게이머 권리에 대한 거 다음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규제 얘기하고 지능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밸런스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마치 오래된 샤워기에 냉수, 온수 그 적절한 거 맞추는 것만큼이나 이제 힘들어요. 뭐냐면 너무 이제 규제가 세버리면은 대형사들이 움찔할 수는 있어도 이 소형사들은 완전 이제 고사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규제 강도를 낮추게 되면 대형사들은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죠. 그 사이에 적절한 어떤 규제 정도, 그리고 규제 방식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자, 대형사들의 건전한 성장, 그리고 소형사 인디들의 생존, 이 두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규제 강도의 밸런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또는 개인이 만드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대형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규제를 해서 이렇게 이분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샌드박스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커지면은 거기서 나와서 다른 대형 게임사들과 같은 레벨에서 경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돈 잘 벌고 사람들이 우리 게임 좋아해줘서 이렇게 대형사가 됐는데 대형사 되면 와 피곤한 것만 있고 회사 커지기 싫다. 그냥 작은 규모 유지하면서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그냥 리타이어, 은퇴할랜다, 엑시트할랜다 이런 식으로 좀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업가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무조건 이제 커지고 싶은가 보네요. 아이, 회사를 하다 보면. 그럼요. 오, 규제가 있더라도 예. 실제로 알랩도 이제 벤처로 지정되고 그러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형사에 가까운 지금은 중견기업까지 가셨죠. 중견기업이죠. 저희들 개발자만 1,000명 넘고 1,200명쯤 되는구나. 판교에서 제일 먼저 건물 지어서 입주한 기업이 안랩이거든요. 자 여기서 짠 얘기 잠깐 할게요. 근데 저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안 후보님을 평생 죽기 전에 한번 뵙게 되면은 이 말씀 꼭 드리려고 그랬어요. 뭐냐? 그 알랩 건물 말씀하셨잖아요. 예. 판교역 신분당선 그 1번 출구 나와서 한 300m 제- 걸어오면 다리 건너서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데 그렇죠, 안랩이 그렇죠. 있죠. 제일 목 좋잖아요. 1번 출구 바로 앞에. 예, 거기를 제가 찍었죠. 아, 그거 진짜 명장 찍으셨네. 근데 그 건물이랑 쌍둥이 빌딩으로 예. 스마일 게이트라는 게임 회사가 있어요. 예. 왼쪽이 알랩, 오른쪽이 스마일 게이트예요. 제가 네. 이 회사를 꽤 다녔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안 후보님이랑 제가 인연이 되냐면 스마일 게이트 다닐 때 쌍둥이 빌딩이니까 지하 주차장, 구내 식당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구내 식당에서 먹는데 알랩 사람들이 여기 와 있네. 근데 안철수라는 아저씨가 지금 뭐 대통령을 하느니 뭐 대선 나오니 그때예요. 그 옛날 시절이에요. 예. 야 그러면 이거 안철수 아저씨가 대통령 되면 이 구내 식당에서 갈비탕이라도 하나 특제 갈비탕이라도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정할모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막 이제 제 생각이 이제 막 빠져 들어갔고 야 그러면은 뭐 테마주라는 게 있다며 저는 이제 주식도 잘 몰라요. 주할못 정할못이었는데 막 혼자 빠져 들어갔고 그래 안철수 테마주를 사자. 그때 결혼 직전이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를 이제 샀다가 준중형차 값이 노트북 값으로 이제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이게 안 후보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참 이게 저한테 큰 시련을 주신 겁니다. 저 그때 결혼 못할 뻔했거든요. 결혼 자금이었어요, 그게. 아이고. 사과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후보님. 예, 아이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그때 당선돼서 예. 더 형편을 펴드리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예, 군인 식당에서 갈비탕도 먹고 결혼 자금도 예. 2배로 불어나고 뭐 그랬을 텐데 여튼 뭐 그런 정할모, 주할모 시절이 있었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농담이었고 이제 다음 챕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판교의 등대, 뭐 구로의 등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크런치 모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세기판 구로공단 이런 말도 합니다. 저도 게임 개발자 10년 했습니다. 이제 최첨단 산업이고 막 이럴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게임 개발자들 엄청 관련하고 힘들거든요. 요즘에 많이 나아졌어요. 뭐 재택근무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사회적으로 좀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좀 나아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는 어느 정도 이제 감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중소형사들은 아직도 사각에 놓여 있는 경우 많고 게임 개발자들 뭐 주말 출근 뭐 철야 뭐 이런 거 아직도 없지는 않거든요. 이 게임 개발자 처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그 IT 보안을 하는 쪽 또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 사람들보다 게임 개발자들이 훨씬 열악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주 52시간제가 되고 나서 다른 일반적인 사무용 업무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거기에 잘 따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게임 회사가 특히 이제 중소형 게임 회사가 그걸 지키다가는 제때 출시를 못할 그런 가능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이대로 그 일방적으로 게임 프로그래머들 또는 디자이너들의 희생에만 그렇게 의존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도 프로그래머도 해보고 이제 회사 경영도 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충분히 쉬어야 업무 효율도 높아지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새로 생기고요. 근데 그냥 24시간 계속 뺑뺑뺑뺑 돌면 일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오는 저 작품은 이게 문제도 많아지고 퀄리티도 높지 않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똑같잖아요. 공부도 뭐 저 독서실에서 24시간 계속 있으면서 거기서 졸기만 하면 성적이 안 좋죠. 그럼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자들 이제 열악하니까 좀 더 많이 쉬게 해줘야 된다. 예. 노동 환경 좋게 해줘야 된다. 충분히 당연히 이제 공감되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경영진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말이야 좋지. 우리도 그러고 싶지. 근데 업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24시간 돌려야 되는 이제 PC 온라인 환경이고, 예. 그리고 이제 게임 개발이라는 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몇 달만 늦어져도 맞아요. 이미 시장 선점 다 당하고 이제 수백억 들여서 만든 게임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업종의 특수성상 우리가 좀 더 개발자들 일 많이 하고 대신에 돈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요즘 개발자들 평균 연봉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업종의 특수성 고려해서 너무 노동을 기존의 어떤 노동관념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딱딱하게 적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주장도 해요. 요건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평균 주 52시간 근무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의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딱 시간을 지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게임이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이 개발 사이클하고 안 맞는 거죠. 우리 보통 게임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해 보면 알지만 막판에 거의 밤새면서 해서 완성을 하거든요. 무지밤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1년 평균 주 52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밤을 새우면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나중에는 두세 달 정도 아예 회사를 안 나와도 제대로 월급 받고 빡센 시즌, 쉬는 시즌 뭐 이렇게. 일종의 그 자기가 일한 시간을 저축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걸 이제 1년 동안과 맞춰봐 가지고 쉴 수 있을 때는 뭐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쉴 수도 있고 뭐 더 극단적으로 따지면 저는 6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저축을 해서 지금은 대학 교수들만 하고 있습니다만 7년 차 때는 1년 동안 그냥 저 안식년을 갈 안식년. 수도 있게 저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챕터까지 이렇게 얘기를 끝내봤고 이 다음부터는 뭐 재밌는 거 개그, 재밌는 거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재밌다는 게 저희들이 시청자가 재밌는 거지 후보님은 좀 안 재밌으실 거예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챕터 e스포츠 얘기할 건데요. 또 들어가기 전에 약간 가벼운 e스포츠 퀴즈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겜자랄이신 거는 어느 정도 제가 확인했는데 이자랄이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퀴즈. 포풍테란 황진호는 황태자 임요 한에게 스타크 레프트 대회 결승전에서 3대0 붕괴, 일명 삼연붕 참패를 당했다. 이후 홍진호는 3의 저주에 시달리며 영원한 3인자가 되었다. 여기서 틀린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저게 처음에 폭풍테란 아닌가? 아, 폭풍테란 황진호. 황진호가 아니고 홍진호 아니에요? 오, 하나 맞추셨네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지 왜 중간에 저게 선이 있어요? 아, 스타크 레프트가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다. 스타크래프트. 그것도 정답이고 또 뭐 있을까요? 영원한 3인자가 되었다. 2인자 아닌가? 오, 홍진호가 2인자라는 거 알고 계시네요. 얼추 맞추셨습니다. 근데 아직 틀린 게 많고요. 뭐냐면 폭풍테란이 아니라 폭풍저그 홍진호고요. 예. 황태자 임요 한이 아니라 황제 맞다. 임요 맞아. 한.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맞추셨고요. 준결승이었고요. 하면서 벙커링이었습니다. 그리고 3의 저주가 아니라 2의 저주. 예. 자, 그럼 여기서 2의 저주, 이게 3의 저주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님도 3인자의 저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선거만 하면 3등이시라고. 3의 예. 저주 이번에 좀 탈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V3라 그런가 보죠? 아, V3라서 3등. 이번에도 또 3등으로 V3 하시는 면은 어쩌죠? 이번 대선도? 아니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항상 거대 양당들하고 싸워왔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거대 양당 중에 하나였으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어허. 근데 저는 항상 어려운 거를 제가 택했죠. 택했다. 예, 택해서 3등이 됐지만 지금까지 대선에서 3등 후보가 20% 넘게 받은 거는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저. 그래서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3등 중에 난 최고의 3등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크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3인자 징크스 깰 수 있길 바라고요.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퀴즈, 가장 간단한 퀴즈입니다. 자,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 아비터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아비터 필수 건물 아비터 트리뷰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생산 단축키는 MB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봤어요. 안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축키가
MB 아비터입니까? MB 아비터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 별로 이게 이 개그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MB 그렇구나. 아바타 드립으로 MB구나. 예, 엮으려고 그랬는데 MB 근데 아비터.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문제는 너무 이게 이쪽 리얼타임 스트래터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차라리 RPG가 좋더라고요. 예, 이번 개그는 폭망했습니다. MB 아비터 드립 실패했고요. 예. 사실 그 아비터 트리뷰널의 생산 단축키는 VA입니다. 예,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아비터라고 하면은 사실 주변 유닛을 다 이제 안 보이게 만듭니다. 본인만 이제 드러나고. 그래서 사실 안호부님이 이제 전개에 처음 진출하셨을 때 그런 아비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바람 해갖고 센세이셔널하다. 주변 정치인들이 잘 안 보이고 후보님만 돋보였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은 다크 템블러처럼 이제 혼자만 이제 잘 안 보이시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거야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원래 참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5번째 직업이에요. 의사였었죠. IT 전문가였었죠. 벤처 기업가 경영자였었죠. 대학 교수였었죠.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전 4개 직업은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헛소문이 돌 수도 있거든요, 업계에. 근데 그때 제가 구차하게 뒤돌아서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진실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치할 때도 뭔가 거짓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 나는 곳이 정치권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 그냥 지나가고 나면 황당한 이야기니까 진실이 밝혀지겠지 했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정치권만 사실을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게 정치권이 다른 것과는 다른 유일한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사실이 아닌 말이 진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 정치에서는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묵묵히 내 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해야 되는구나. 그걸 좀 뒤늦게 깨달았죠. 뒤늦게 아셨으니까. 그럼 이제 아비터에서 다크템플러가 되셨는데 여기서 다시 적극적 해명으로 그 존재감 발휘하셔서 또 아비터 같은 그런 유닛이 되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e스포츠 얘기해 볼게요. 자, e스포츠 이런 거 조사되더라고요. 스타리그, 온게임넷 스타리그의 전신이었던 99 PKO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6명의 프로게이머가 이제 본선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각 기업들이 2명의 프로게이머를 지목해갖고 이제 후원을 하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철수 연구소가 두 사람 후원했던 후원했죠. 2명의 프로게이머가 누구로 조사되냐면 김태훈, 최지영이라는 예. 최지명? 이런 프로게이머로 조사가 되는데 사실 꽤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 이때 이 대회 때 쌈장도 있었고 유명한 선수들 많았습니다. 김창선 씨라든가. 근데 어쩌다가 이 좀 후원이 좀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할 선수들 명단을 보고는 누구나 다 알고 성공 확률이 높고 이런 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젊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그게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죠. 역배에 한번 질러보셨는데 역배가 터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후원들을 받는 덕분에 이것 자체가 관심을 이렇게 많이 모으고 그게 나중에 e스포츠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저는 참 잘했구나 싶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안철수 e스포츠단 LOL 쪽으로도 만드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은 제가 회사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뭐 결정하고 그럴 권한은 없는데요.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중에 익스플레인드 뭐든지 설명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e스포츠가 나와요. 근데 e스포츠 거기 보면은 엄청난 스타디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앙에 그 커다란 게임 화면들이 있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이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e스포츠가 결국은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대중화되고 넓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중화 엄청 됐고 계속 커지고 있죠. 예. 사실상 뭐 월드컵, 축구 월드컵 빼면은 규모 숫자로도 웬만한 스포츠는 다 다가가고 예. 있고. 아니 그리고 저게 메타버스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저기 포트나이트 같은 데서 아리아나 그란데 오. 그 콘서트를 보면은 예. 2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큰 관중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모이면 그게 뭐 20만 명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근데 좀 임시국이에요. 예, 200만 명이 모여서 저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저 e스포츠도 메타버스에서 결국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e스포츠와 또 메타버스 얘기까지 나오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다음 챕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이제 많이 식견을 이제 드러내 주시고. 준비 안 된 게 없네요. 그렇네요. 근데 e스포츠 정책에 대해서도 좀 자유 발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e스포츠 이제 또 정책적으로도 많이 뭐 육성되고 관련이 예. 많이 있거든요. 정치권이랑. 예, 어떻습니까? e스포츠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엘리트 체육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을 투자하고 선수들 발굴하고 또 트레이닝 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e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도 굉장히 수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은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마도 저는 오징어 게임이나 아카데미상 이전에 e스포츠로 이미 우리나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나라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처음에 만약에 e스포츠가 없이 이런 뭐 오징어 게임이 나왔다거나 하면은 사실 그 정도에서 그쳤을 텐데요. 이 항상 보면은 어떤 나라에 대한 인상들은 쌓여가는 거거든요, 항상. 근데 e스포츠가 쌓아놓은 그 어깨를 딛고,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를 딛고 아카데미상을 받고 그다음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하면서 정말 한국은 세계적으로 돋보이는 나라, 매력적인 나라, 꼭 가보고 싶은 나라, 힙한 나라가 된 거죠. 실제 국위 선양 말씀하셨고 한국 K 콘텐츠들의 문화적 위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요즘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국위 선양 하면은 또 이제 스포츠에서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병역 혜택 예. 그리고 상무팀 이런 얘기 항상 나옵니다. e스포츠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얘기가 프로게이머의 병역 공백 문제 해결 그리고 국군 e스포츠 팀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님 견해 어떠세요? 예, 그 두 가지는 좀 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이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바둑이 거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거기 수상자들은 병역 혜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e스포츠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저는 상무팀은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사실 이 선수들의 정말 그 정점, 실력이 좋은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점에 있는 선수들이 그 정점에 뽑아서 군대에서 상무팀을 만든다는 것도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자유롭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야죠. 상무팀에는 부정적이지만 병력 특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병역 특례에 대해서는 찬성하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반론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이징 커브도 있고 워낙 프로게이머의 그 수명이 짧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게이머의 짧은 수명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20대 후반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역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예. 뭐 30대에 이제 군대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제 병역 혜택을 특례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각의 반론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반박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병력 특례라는 게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할 만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시권에 들어온 사람들만 병력 특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BTS에 대한 병력 특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과 저는 맥락이 같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보면은 스포츠 선수라든지 또는 순수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그런 대회에서 상위 메달을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국위 선양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더 낫다 싶어서
이제 그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올라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고려사항이 아니었었죠. 근데 BTS가 이제 그 반열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위선양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금메달 딴 것과 저는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병력 특례를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뭐 저는 e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e스포츠를 이제 메타버스의 한 갈래라고 이제 표현하시기도 하셨는데, 메타버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이게 제일 핫해요. 그러니까 게이머보다도 투자자들한테 정말 핫한 분야인데, 주가, 코인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언 게임, 최신 디지털 5종 셋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할게요. 마침 딱 이제 녹화 직전에, 며칠 전에 이런 기사 났어요. 안철수 연구소가 알랩이 10년 전 로블록스에 2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래서 현재 10년 지난 현재 1,300배가 터져서 250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이런 댓글 달려요. 베스트 댓글이 와, 정치 빼고 다 잘하시는 우리 철수님이요, 뭐 이런 댓글 달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로블록스 안 사람 없었고 그 메타버스에 미음자도 안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예. 지금 이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랑 더불어서 뭐 3대 메타버스 뭐 야, 대세계 이렇게 그럼요. 불리거든요. 어떻게 이 10년 전에 이걸 아셨어요? 로블록스라고 하는데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은 없었거든요. 그쵸.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앱스토어에서 서드 파티들이 만든 앱들을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사거나 또는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자유롭게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올려가지고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 플랫폼 사업으로 가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죠. 그게 이제 1,300배가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한 주에 9센트에 투자하기로 하고 22만 주 정도를 받았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거의 뭐 1,300배, 250억이 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안철수 테마주 같은 걸 타는 게 아니라 안철수 연구소 따라서 이 로블록스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가능성은 메타버스의 미음자도 나오기 전에 뭐 알아보셨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데, 사실 투자사들이나 증권계나 뭐 코인판과 다르게 정작 게이머들은 좀 시큰둥해요. 이 메타버스 열풍에 대해서. 왜냐? 우리 20년 전부터 PC 온라인 초기부터 이미 다 하던 건데 거기다 이름표만 갈아 끼운 예, 거 아니냐. 이름만 바꾼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네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새 IT 용어라는 거 좀 푸시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투자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영역인데, 게이머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플레이 투 언 게임, 돈 벌기 위한 게임. 이 NFT라는 기술하고 이제 암호화폐하고 게임이 이렇게 묶이면서 돈 벌기 위한 게임이 지금 동남아를 필두로 해서 엄청 세계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 우리나라는 크게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죠. 그렇죠. 게임법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게임이라는 건 취미 활동이고 유흥이고 즐기기 위한 건데, 이게 돈 벌기 위한 게임이 유행이 이제 대세가 돼버리면 게임이 노동이 되는 거 아니냐, 게임의 본질의 재미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좀 있습니다. 게임의 노동화, 작업장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P2E가 허용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나라들. 네. 거기 보면 어떤 초등학생은 거기에서 헤어드레서 이렇게 미장원 일을 해요. 근데 그쪽에 재능이 있어서 오는 캐릭터들 그 머리를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에 얻는 수익이 뭐 거의 100만 원 정도? 뭐 이런 예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직업을 이 현실 세계가 아니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창조한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가상화폐로 이렇게 받지만 가상화폐가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걸로 해서 실제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P2E가 현재로서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우선은 지켜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과연 이게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또 그 나쁜 측면이 있다면 과연 이걸 개선하면 더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걸 보고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중 긍정파 정도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괜찮겠네요. 예,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패러다임이 오래 바뀌지 않고 좀 약간 정체돼 있는 양적 팽창만 하고 있는 게임계 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부작용도 돈이 얽혀 있으니까 부작용도 이제 같이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예. 뭐 이런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정치인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게이머 표 선택했는데 다른 데서 표가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vs 땡땡 한번 밸런스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토리얼. 자 이걸로 한번 감 잡아주세요. 자 A 짜장 B 짬뽕 뭐 고르십니까? 짜장. 짜장 왜입니까? 정치적 의도는 없으신 거죠? 아니요, 저는 국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뻑뻑한 짜장. 좋습니다. 짜장 예. 고르셨고요. 자, 튜토리얼 2번. D전멸, F전멸. 모르시더라도 바로 선택해주세요. D전멸. D전멸 가겠습니다. 이유는요? 저는 F 학점보다는 D 학점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럴듯한 이유네요. 자, D전멸 고르셨고요. 튜토리얼 3번입니다. 열린민주당에도 김성애가 있고요. 주식백과 김성애도 있고요. 국민의힘에도 전 의원 김성애가 있습니다. 어떤 김성애 고르시겠습니까? 지식백과 김성애. 너 사실 너무 뻔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거대 양당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 겜돌이 김성애 고르셨습니다. 이제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해관계는 항상 복잡합니다. 세상 모든 유권자를 다 얻으실 수 없고요. 빠르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본 게임 1번입니다. 게임 vs 언론. 자, A. 승급전 막판 장로 한타 직전에 PC방 전원 내리기. B. 한미 정상회담 송고 직전에 청와대 기자실 전원 내리기. 뭘로 고르십니까? 저는 A 고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B는 저러면 좀 국가적인 국익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 PC방에서 이 전원을 내리면 이 장로 한타 준비하고 계시던 이 PC방 이용자분들이 게이머분들이 크게 화가 나실 텐데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B를 선택하고 A 때문에 손해본 분들에 대해서는 게임사와 이야기해서 전부 다 손해배상 다 올리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국익으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PC방에서 예. 손해보는 분들은 이제 배상하시겠다. 예, 게임사와 이야기를 해서 전부 다 보너스를 다 드리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밸런스 게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vs 종교계.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축복 10배. 성탄 특별 미사 참석하기. 이제 천주교시니까요. 자, 그럼 또 다이아 경험치 10배. 성탄 특별 이벤트 접속하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A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이아 경험치 10배 이벤트를 참석 안 하신다고요? 혹시 게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저 정도 되도록 시간을 더 써가지고 경험치 10배 올려야죠. 그 미사는 일단 성탄절에 참여하시고. 예. 그럼 여기서는 이제 게임 vs 종교계에서는 종교를 택하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성탄절에 미사 참여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럼 미사 참여하셔서 이렇게 몰래 밑으로 그건 아니고. 그러진 않고 오히려 나와서 정말 10배가 아니라 100배 시간을 들여서 경험치를 올려야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잘 노련하게 이제 잘 빠져나가시네요. 자, 그러면 게임 vs 행정부.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인 유일한 국가 되기. B. 마인크래프트만 할 수 있는 국가 되기. 둘 중에 뭘 선택하십니까? 차라리 B가 나아요. 마인크래프트만 해야 돼요, 한국에서. 그럼 이거 예. 엄청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저는 더 수치스럽습니다, 사실. 얼마 전 셧다운제 사태를 알고 계시나 보군요. 예, 이럴 수는 없어요. 셧다운제 때문에 사실 저게 그냥 애들이 그 시간에 못 한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성인 뭐라고 하죠? 15세 이상?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만의 룰을 적용시킬 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인용 게임이 돼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인크래프트만 하는 나라가 되는 게 나아요. 예. 정말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진짜 좀 국치였습니다. 정말 나라 망신이었죠. 예. 그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단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번역돼서 올라와 있었어요. 신문에 기사까지 났다니까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마인크래프트 최초 공론화 시킨 사람입니다. 예. 자기 자랑 좀 해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B를 고르셨고요. 여러분, 이제 안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만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끔찍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예, 밸런스 게임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밸런스 게임. 이건 정말 저는 원래 셧다운제 반대거든요. 반대. 저도 예. 반대입니다.
아직도 말도 안 돼요. 예, 선택적 셧다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한번 이제 예. 한번 폐지까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밸런스 게임입니다. 요거는 참 무겁고 정말 선택하기 힘드신 것 같습니다. 게임 vs 의료계 그리고 보건복지부 KCD라 하면 한국표준질병분류 코드입니다. 자, 이제 게임 질병화 KCD에도 적용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게임 중독을 KCD 질병으로 등재하기, B 등재 막기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 중간인데 우선 B입니다. 우선 B 예. 등재를 막겠다. 왜입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 지금까지 그게 아직 확실하게 증명은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게임 중독에 걸릴 만한 소양이 있는 분들은 만약에 게임이 없었으면 다른 거에 중독이 돼요. 그런 분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 불행하게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타고 나서 할 수 없이 뭐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마약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게임 중독에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도움을 드려야지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2022년부터 저 WHO 같은 데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병으로 등재한다던가 그걸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섣불리 우리나라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WHO에서 그걸 등재하고 나서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질병으로 등재를 할 건지 아니면 게임 중독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 게임, 알코올 뭐 이렇게 마약, 여러 가지 도박. 종류를 다 포괄한 이런 중독적 성향의 청소년 내지는 어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의사 입장에서. 이것이 예전에 한번 법제화 시도가 있었다가 불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게임, 마약, 도박, 알코올 4대 중독으로 묶겠다.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게임이 이것들과의 동급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게이머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는 확실한 중독이고 그쵸? 게임은 아직 입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에 WHO에서 이제 그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몇 년 동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은 신생 놀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님들의 연령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안 후보님이 조금 이제 좀 특이하신 거고 깨말못이라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잘 못하더라도 인사를 통해서 그 정책, 게임 정책을 보좌할 인재들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게임 쪽으로, IT 쪽으로 좀 인재 확보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IT 쪽으로 저만큼 사람 인맥 넓은 사람은 정치인 중에서는 사실 전무하죠. 어쩌면 이과 출신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분들 보면 다 이제 법대 출신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사실은 법이라는 거는 과거에 대한 응징이거든요. 평생 동안 법을 하면 과거밖에는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과학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이 제가 이렇게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IT를 하고 그래서 정말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IT 쪽으로도 이제 인재와 인맥들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IT의 특성, 공돌이의 특성을 좀 이제 많이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이텔에서 그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게이머 분들 이렇게 많이 접해보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긴장도 하면서 그래도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집에서 갖고 있었던 옛날 게임들 좀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왔습니다만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게임했을 때와 지금은 참 많이 달라지고 산업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게임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백해무익 이런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풀 수도 있고 친구들과 또 친해질 수 있고
게임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프로 게이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프로그래머가 돼서 다시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분야니까 이러한 분야들을 잘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창의력을 가진 민족이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게임은 정말 중요한 놀거리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외교, 양극화, 에너지, 환경, 젠더 갈등, 부동산 문제 등 이제 국가와 민생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단지 게임 정책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게임 채널인 주식백과 시청자분들께는 그 비중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방송이 주식구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도 가차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김성애의 주식백과 대선 토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